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먼저 권총을 뽑지 않으면 헛똑똑이 한동훈이 당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0년 8월 24일 수요일 오전 7시 2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정리해야 될 뉴스가 많아서 좀 지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딱 둘이 이렇게 등을 대고 있다가 열 발자국 걸어가서 딱 돌아서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뽑는 속도가 누가 빠르냐가 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드디어 그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9일날 끝난다고 합니다. 다음 달 9일날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를 뭐라 그럴까 카드깡을 한 그 배 씨 비서죠. 그 배 씨를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됐고 이재명 의원이 뭐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입장을 냈어요.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걸 잘 분석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이 사건을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페이스북에서 아주 잘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기도 죄가 없고 자기 부인 김혜경이도 죄가 없고 죄는 비서인 배 씨에게 있다 하는 쪽으로 지금 논리를 세워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글을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어제 입장문을 내는데 이재명 나 죄 없어. 내 부인도 죄가 없어. 배 씨가 잘못한 거야. 이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이건 페이스북에서 한 분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정리가 잘 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횡령한 건 배소연이야. 아내는 몰랐어. 나도 몰랐고 이재명이 나도 몰랐고 내 아내 김영희도 몰랐어. 횡령한 사람은 배소연이야 이겁니다. 오늘 이재명이 경찰 조사가 끝난 아내 김혜경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이 글 때문에 이재명 관련 사건이 국민이 크게 전환될 것 같다. 이재명이 오늘 한 이야기에서 사족을 제거해버리면 다음과 같다. 즉 배소연이 횡령범이다. 자신의 비서였던 배소연이 횡령범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자, 문장을 조각내서 핵심만 뽑아보자. 분석합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 김혜경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나왔다. 즉 내 아내 김혜경은 절대로 법인카드 쓴 일이 없어. 둘째, 법인카드를 쓴 사람은 배소연이야. 셋째, 김혜경은 배소연이 개인 카드를 이용해 김혜경이 음식을 산 것으로 알았어. 그리고 김혜경은 배소연이 개인 카드로 음식을 사면 음식값을 나중에 정산해 줬어. 그러니까 김혜경은 아무 죄가 없어. 왜? 배소연이 법인카드 자기 개인 카드로 사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배소연에게 정산해 줬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어.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배소연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뒤에 개인 카드로 음식을 산 것처럼 김혜경에게 속였다. 결국 배소연은 김혜경을 속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분만큼을 횡령에 착복했다. 이재명이 배소연이 잘못을 모든 것으로 몰아버린 거다. 이제껏 이재명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숙적이나 이미 죽은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하지만 오늘 처음 자신의 최측근이자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산 사람 배소연에게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큰 실수한 거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포탄까지 필요 없다. 크랙 하나면 된다. 1990년 국민대를 조립하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우리은행에서
현지 채용으로 고작 6년 사회생활을 한 배소연이 이재명과 일을 시작한 이래 구매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대출 없이 9억 5천만 원을 주고 구매한 30평대 잠실 리센트. 2014년 5억 4천만 원 대출을 받아 직접 지은 수원 영통의 4층짜리 건물. 자,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한지 감이 오십니까? 라는 글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나도 몰랐고 내 부인도 몰랐어. 비서 배소연이가 다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고 자기 아내한테 와서는 내 개인카드로 샀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 죄 없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 죄 없어. 죄를 지은 사람은 배소연이 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법인카드를 깡한 거야. 이것이 이재명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 없어. 몰라. 그 다음에 김혜경이도 몰라. 내 부인. 오직 다 모든 짓은 배소연이가 한 거야. 배소연이가 카드깡을 해서 이것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왜 대한민국 법은 문재인 앞에 가서 가면 스톱하는가? 왜 대한민국 법은 이재명이 앞에 가서 가면 스톱하느냐는 겁니다. 이재명에 관한 수사는 지난 대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후보자를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문제이고 수사는 해야죠. 왜 수사 안 했느냐고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왜 수사 안 했어요? 수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수사해야 돼요.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후보자는 기소를 못해요. 그거는 기소는 안 하면 되고 나중에 기소하면 돼. 그러나 수사는 했었어야죠. 왜 대한민국 법은 문재인 앞에 가면 멈추고 이재명 앞에 가면 멈추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게 공정과 정의, 상식의 나라예요? 왜 대한민국 법은 문재인 앞에 가서 멈추고 이재명 앞에 가서 멈추고 문재인 앞에 가서 멈추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주장, 나는 죄 없고 내 아내도 죄가 없고 배소연이가 다 했어. 모든 죄를 다 배소연이가 뒤집어 쓰기로 둘이 제3자가 세 사람이 모여서 입을 맞췄는지도 모르죠. 글쎄요. 윤석열과 그리고 한동훈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실력이 있을까? 이재명과 김혜경을 감옥에 집어넣을 실력이 있을까?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준석이가 어제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냈죠. 윤석열이는 전두환이야, 신군부야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먼저 제일 보도한 거는 문화일보입니다. 어제 문화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단독으로 문화일보가 보도했죠. 이준석 절대자 사태 주도 자필 탄원서 윤석열을 신군부에 비유했다. 이 기사 끝까지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전두환이야, 신군부야, 자기 멋대로야. 사법부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라를 살려줘. 그래야 사법부도 살아.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준석이를 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이 이준석을 싸고 돕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입니다. 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내에 끝내는 걸 원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비대위는 임시기구니까 빨리 가급적 짧은 게 좋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전당대회는 오늘 28일 민주당 새 대표 선출에 맞춰 연내에 빨리 뽑자는 주장이 있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전당대회를 올해 내에 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국민이 볼 때 당권 싸움처럼 비춰질 일이 있으니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9일에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근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하자는 의견이 70%가 넘는다. 오늘 25일에서 26일 열리는 연찬회 때에 논의될 것 같다. 그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후보 등록 일정을 조정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마무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당대회를 빨리 땡기면 이준석은 올해 내를 하게 되면 이준석은 못해요, 출마를. 근데 그러나 주호영은 내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어요. 주호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 일정을 짜는 것이다. 우연히 이런 걸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을 고려하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호영이는 이준석하고 만났어요, 지난번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전 대표를 최근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랬더니 주호영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다. 하나는 보수 주류와 척지는 등을 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하지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민주당 새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어봤더니 주호영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각종 사안에 강공으로 나올 것이란 우려도 많다. 그러나 나 주호영이가 판단하기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국가적 현안에는 협력해 주지 않겠는가. 이게 내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착각, 저 사람이 협력을 잘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착각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주호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주호영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그때 오세훈 시장도 그때 재보궐선거로 당선됐죠. 주호영 씨가 원내대표였습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주호영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우려가 되니 빨리 국민의힘 당에서 선거 참관인을 빨리 뽑아라. 왜냐하면 법에 선거 참관인,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만 투개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투개표 참관인을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와서 신문만 읽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읽다 가는 사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했다.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뽑아서, 당신이 원내대표니까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당신이 시킬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겠다. 4번인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때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씨가. 그런 사람이 주호영이에요. 주호영이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준석이도 만났고,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준석은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호영이는 그러지 말고 내년에 하자는 겁니다. 이게 주호영입니다. 자,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야? 빨리 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빨리 해! 자, 이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단독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를 합니까? 올해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어제 오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전당대회에 부정적이다. 내년 1월, 2월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에 맞설 여당 대표를 조기에 선출해라. 그래서 주호영과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정 간 갈등 우려도 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또는 2월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차기 당권을 놓고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오찬 만찬 자리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대화 도중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도부로 선출해 카운터 파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구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렇지 않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네요.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대통령 뜻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홍보수석인 김은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그런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라며 내년 개최에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23일 한 언론 보도가 계기였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파이낸스 뉴스. 대통령실은 곧바로 부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시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윤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한계예요. 이게 윤석열의 한계입니다. 윤석열은 전형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책임 회피형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우리는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 중심제는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주호영, 권성동, 장제원이 서로 싸우는 것은 다음번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가느냐는 공천권 싸움이에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권을 뺏으라는 겁니다. 당을 장악하라는 거죠. 당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천권을 뺏으면 돼. 당신들은 공천권이 없어. 공천권은 내가 가질게. 대통령이. 그럼 난리가 나겠죠? 웃기지 마. 너희들이 갖고 있죠. 국민에게 난 돌려줄 거야. 완벽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 상향식 공천을 해. 주호영 씨, 당신도 대통령, 국회의원 나오고 싶지? 이준석이 너도 나오고 싶지? 장제원이 너도 나오고 싶지? 권성동이 너도 나오고 싶지? 다 나가. 지역구에서 다 나가 싶은 사람 다 나가서 거기서 밑에서 뽑아 올려. 너희들끼리 누구를 공천해주자 말자 이런 얘기 따위 얘기하지 마. 완벽한 상해식 공천으로 가는 거 공천 혁명을 하는 거야 라고 당을 틀어주의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당대회를 빨리 올해 내에 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보도를 보고 이분이 그때 당을 장악할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거 보면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전형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당을 장악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의지도 있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보신주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는 쫓겨나요.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 자당에 의해서 축출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도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쫓겨날 겁니다. 왜 쫓겨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서는 청정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당내 강성 의원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승환, 장경태,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및 민영배 무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국회에서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말하자면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한동훈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그 법률적인 요건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최적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최적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국무총리와 장관은 탄핵 소추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먼저 권총을 뽑지 않으면 헛똑똑이 한동훈이 당한다라고 제가 방송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는 그 야당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협박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상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야? 안 된다니까요.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동산 정책 윤석열이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은 다 안 돼요. 야당 때문에 안 돼요.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너 골탕 먹어봐라.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 174석이나 되는 저 야당을 그대로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목에 목줄을 걸어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똑같이 목에 목줄을 걸고 스스로 목에 끈을 야당 보고 땡겨 주십시오. 나는 끌려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꼴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가능한 한 4.15 부정선거 수사는 끝까지 안 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4.15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당합니다. 자, 지금은 누가 먼저 권총을 뽑느냐는 겁니다. 4.15 총선을 수사하는 권총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발의할 것인가? 윤석열부터, 한동훈부터 타락해요. 보세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한동훈이부터 탄핵하고 특검법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저기 왔다 와라 가라 할 거예요. 김건희 씨 왔다 와라 가라. 누가 권총을 먼저 뽑느냐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하는 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저 사람들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뭐 수사 잘한다고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윤석열이가 내놓은 정책을 다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특검법 발의해서 이제 김건희 뭐 다 조사하고, 한동훈이 2분의 1이면 제적과 봐서 2분의 1이면 탄핵 발의됩니다. 소추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된다.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주호영의 말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국가적 현안에는 협력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 이재명이는 국가적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개인적 일에 관심이 있지. 이재명이는 당장 딜하자고 나올 거예요. 나 사법 처리하지 마. 나 사법 처리하면 너희들 다 탄핵 시킬 거야. 내 174석이야. 장관 정도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5 총선 문제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래 못 가요. 4.15 총선을 수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저들이 내쫓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내쫓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자가 생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한 사람이 누구다?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반란자예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해요. 자, 누가 먼저 권총을 뽑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부 활극에서 요즘은 좀 서부극이 잘 안 봅니다만 이렇게 두 명이 딱 등을 지고 씁니다. 딱 등을 지고 서서 열 발짝을 걸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옆에서 딱 등을 탁 들려서 총을 뽑죠.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서부 활극입니다. 제가 왜 한동훈 장관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동훈 장관은 이 프레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아마 가장 먼저 탄핵 소추될 사람이 한동훈일 겁니다. 그러면 업무에서 배제돼요. 그때 가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저 174석의 국회의원 중에 100여 명 정도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를 상대로 무슨 정치를 피느냐? 그것도 사기꾼입니다. 가짜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사기꾼이에요. 뭐 이준석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서 신군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미안합니다. 가짜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또한 사기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곧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윤석열이가 이제 특검법 발의한다, 한동훈이 탄핵시키겠다라고 나중 몰리면 움찔움찔 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움찔움찔해요. 야,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야당에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야당에 밑보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일 먼저 눈치를 챈 사람이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신의 칼을 지금 들이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안부 장관의 배신 음모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상민 밀정 의혹 경찰국장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는 중이다. 경찰국장을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부재가 붙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운동권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혜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거취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이 장관의 발언 뉘앙스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이 교체 필요성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 국장의 거취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태도가 선회한 배경 속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장, 김 국장은 말이죠. 1980년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라고 그러네요. 그때 거기서 운동권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을 대공요원으로 특채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순호 경찰국장이 옛날 1980년대 운동권이었는데 전향해서 그 운동권 사람들을 경찰에 제보하고 경찰에 특채됐다. 그랬다면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그랬어? 그랬으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민은 지금 배신의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칼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칼럼을 썼는데 전문을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유시민 프락치 사냥 그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이한 장면이 김순호 신임 경찰국장을 겨냥한 야당과 제야 좌파의 프락치 사냥이다. 논점은 단순하다. 33년 전 주사파 운동권에서 공안경찰이 된 경찰국장 김순호 경찰국장의 변신 과정이 수상하다는 거다. 즉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수되는 것이 아니냐며 프락치 경력을 자백하라고 한다. 사실 이 확인되지 않은 모호한 말들 이외에 증거는 없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빨갱이 사냥을 했다면 그들은 일지 단결해서 색깔론으로 역공을 퍼부었을 것이다. 자, 프락치 사냥은 말로 끝나는 논쟁이 아니다. 자, 프락치 사냥에 대한 근본부터 지금 이 선우정 논설위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전기동 씨가 3년 전 김명일 현 조선 NS 기자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 실감할 수 있다. 1984년 민간인 고문 피해자 사건인 전기동 씨가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일 때 자료를 얻으려고 서울대에 갔다가 누군가가 당신 얘기 좀 하지 하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너 프락치야라고 경찰 프락치야라고 몰아세웠다. 아니라고 하자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눈을 가렸다.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폭행했다.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었다. 전두환 씨의 전자 너 전두환과 똑같은 전시지 라면서 더 심하게 때렸다. 증언에서는 가해자들의 악마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의 신체에 고통을 주다 못해 인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이다. 서울대생을 부러워하는 방송대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재수생 등 4명이 이렇게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프락치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프라치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범인들은, 고문을 한 범인들은, 물고문을 하는 범인들은 1년 안팎의 징역형만 받았다. 법정에서 후회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대신 영웅놀이를 했다. 유시민 씨는 그때 얻은 명성을 발판으로 장관에 올랐다. 지상파 TV에 나와 당시 일을 자랑했다. 유시민은 노독술 이근한을 포함한 한국의 역대 고문 피해자 중 가장 출세한 인물이다. 여러분 이근한 알죠? 이근한. 고문한 사람. 유시민이 고문한 고문기술자예요. 여러분. 고문한 사람이 민간인 끌어다가 서울대에 들어온 민간인 끌어다가 물고문했어요. 세면대에다가 얼굴을 눕히고 주전자에 물을 뿌린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자, 기소 읽어 내려갑니다. 공범 윤호중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고, 이재용 씨는 로펌 변호사 됐고, 백태웅 씨는 미국 대학 로스쿨 교수가 됐다. 공범들은 유 씨가 매우 고마울 것이다. 유시민 씨요. 그의 현란한 언행이 추악한 범죄를 민주주의 서사로 둔갑시키고 일그러진 자화상에 민주투사의 가면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 세치효로 그 고문을 완전히 포장을 했어요. 독립투사가 된 겁니다. 그들을 단호하게 그때 단죄하지 못한 결과 지금도 프라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프라치 사냥은 계속된다. 김 국장, 신임 경찰국장, 김순호 신임 경찰국장의 이력을 보면 그가 왜 타깃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낮은 계급인 경장에서 시작해 장기간 공안 수사에 몸을 담았다. 반지국주의, 반파시오, 민주주의 혁명 그룹 사건을 해결해 특진했고 남한 플로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 사건 해결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이 좌익은 공안경찰을 정보기관보다 더 증오한다고 한다. 좌파의 풀뿌리를 뽑아내 그들이 증식 공간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가 몸담았던 인천 노동자회, 인노회 조직원들은 통일사회주의 혁명,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었다. 대부분이 이적단체라고 했든 안 했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했다면 지금 한국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조직을 버리고 경찰로 전향하는 것은 공격받을 일이 아니다. 설사 그들 주장대로 김 국장이 수사협조 때문에 조직이 해체되고 조직원이 체포되었다고 가정해도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존립하는 한 국회가 그를 매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그 뒤에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김순호 그 경찰국장이 자기가 몸담고 있던 운동권에서 경찰에 가서 그래서 누구누가 운동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전향했다. 그래서 나중에 공안 요원이 됐다 라고 한다면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흔들린다는 것을 눈치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사람을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제일 먼저 배반자는 이상민이가 제일 먼저 배반자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퍼낼 생각을 안 하고 가장 먼저 탈출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때는 누구였다? 권성동, 장제원, 나경원, 주호영, 김무성, 유승민.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원희룡 그리고 오세훈 시장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어제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를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TV조선 기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아주 뭐 표정도 화났네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 SNS를 통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권한도 없고 내용 검토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올해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해보고 싶다.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하게 하기보다는 국토부와 권한을 가진 5개 시가 책임지고 소통하여 나갈 테니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원희룡이가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대통령 한 소리 들었어요. 야, 신도시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어. 대통령 공약 파기했다고 난리 났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원희룡 씨가 아유 제가 목숨을 걸고 장관 그 직을 걸고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지사를 비난했죠. 자, 제가 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이겁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이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 웃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첩첩이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민간이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있고요. 그 다음에 너 이익 많이 보지? 그러면 이익 환수를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걸 부동산 가격만 어떻게 내리누를 건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분양가 규제되어 있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는 개발 이익을 내야 돼. 환수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에 뭐 집을 지라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건설업 하시면 다 떼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건설업에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위험이 매우 높은 사업이 건설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그 또 토지 소유주 보고는 초과 이익 환수하겠다.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서울 시내 재개발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원희룡이하고 오세훈이 때문에. 자, 서울시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 그럼 신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세훈과 그리고 원희룡의 그 지적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산업 정책이 있고, 산업 정책이 밑에 도시 정책이 있고, 도시 정책 밑에 부동산 정책이 있고, 부동산 정책 밑에 가격 정책이 있는 겁니다. 원희룡과 오세훈이는 제일 하위 가격 정책만 가지고 쭈물딱거려요. 이거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데, 이거. 가격이 오르면 이거 표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 정책에만 매몰되는 원희룡과 오세훈이는 누가 똑같으냐?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위기가 온다면 원희룡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원희룡이 때문에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제 밑바닥 가격 정책 가지고 찔딱거리고 앉아있으면 언제 부동산 정책, 언제 도시 정책, 언제 국가의 산업 정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 안정되지 않습니다. 집을 안 짓는데. 그래서 신도시 문제 해결하겠다 천만의 말씀. 서울의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신도시 문제 해결하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에서부터 다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무슨 종부세 뭐 낮춰주겠다 뭐 했다 안 되잖아요. 왜? 저 가짜의 174석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그리고 당을 장악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나가.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4.15 선거를 부정수사를 해서 저 114석을 깨려고 하는 의지, 책임, 능력,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매우 밝은 뉴스이지만 씁쓸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평택에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평택에 일자리가 많으냐? 어제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점심시간에 맞추어 나온 수천 명의 인부로 출입구는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 컵라면, 김밥 등을 파는 노점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줄지어서 수백 대의 버스가 한밭집 간이식당으로 노동자, 건설 근로자들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한 노점 상인은 3,000원짜리 김밥 1,000주를 2시간 만에 팔았다. 3,000원짜리 김밥 1,000주를 2시간 만에 팔았다. 왜? 삼성전자가 뭘 들었으니까요. 10년을 이어온 반도체 공장 건설은 수도권 변들이 평택을 천지개벽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인구 증가 폭이 가파랐다. 일용직 근로자, 가족, 자영업자 등으로 이어진 인구 유입 효과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대다수 지방도시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업에 투자를 하면 경제가 살아요. 그 지역 경제가 살아요. 근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미국에 3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미국에. 근데 1등, 누가 1등이냐? 한국이 35만 개 일자리 중에 한국이 제일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줬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미국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우리는 공장을 내쫓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어떻게 하면 공장을 내쫓을까를 연구한다니까요. 머리 싸매고. 자,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세요. 최저임금 결정권, 주 52시간 결정권 지방자치단체에 주세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최저임금 그런 거 필요 없고 주 52시간 필요 없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 더 잘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노동 3권도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노동 3권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 지방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난리치겠죠.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 공장도 유치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이고요. 저한테 지금 금방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상무 씨 선을 넘지 마세요. 예, 미안합니다. 선을 넘어야 하는 것이 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 때 그 선을 넘어야 하는 것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백계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백계윤입니다. 우리가 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또 일을 하도록 몰아가야 되는 게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기자인 겁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저한테 배달이 됩니다. 올바른 내용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이걸 가려서 여러분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라면 저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기의 이익을 못 챙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상로의 견해가 100% 옳다라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로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후원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덕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이유 없이 허리, 그 다음에 여러 곳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잠덕 숙면 매트 안에는 훈안 지방에서 나는 천연 자성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덕 숙면 매트는 이렇게 매트와 안대와 벽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벽의 용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배에 이렇게 벽에를 갖다 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목에다 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주무실 때는 벽에 위에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실 때는 방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잠덕교 숙면 매트가 추석을 맞아서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0% 할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장 복대를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각이긴 하지만 지금도 전화를 하시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만한 댓글들이 있어요. 예. 신문이 논조와 언론을 대부분 알지 못함에 혁신적인 영상입니다. 혁신적이까지라고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무시하는 정권은 지지받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 매우 고통을 겪게 될 거다. 제일 먼저 희생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운영할 능력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자체가 우리는 무늬만 지방자치단체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권만 가지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은 다 지방자치에 운영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예를 들어 경기도가 노동조합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경기도가 알아서 하면 돼요. 주 52시간 할 거냐 할 거냐, 또 경기도가 하면 돼요.
최저임금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경기도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면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상민 장관 얘기했죠. 행정안전부 장관. 아, 이거 대통령이 흔들릴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이상민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끝까지 막아야죠. 그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 경찰국장을 프락치 연루됐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그래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막아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운동권에서 전향해서 운동권을 와해시켰으면 표창 줘야죠. 훈장 줘야죠. 왜 쫓아냅니까? 라고 막아줘야 할 사람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이상민 장관 나중에 저쪽에서 이상민 장관 훌륭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상민입니다.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받은 소위 보수 유튜버 언론인들이 한 30여 개 유튜버 언론사가 참석했다고 그러네요. 참석한 거 나쁘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윤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민주시민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줘서 고용한 고용인이에요. 대통령은. 여러분 대통령이 특별한 직업 아닙니다. 국민이 고용한 고용인입니다. 그러면 고용인, 우리는 피고용인입니다. 피고용인. 우리는 고용주고. 그럼 피고용인은 고용주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뽑아놓고는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힘이 없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노예의 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공화정,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주권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문빠예요. 문빠. 그리고 또 누가 민주주의의 적이다? 윤빠예요. 윤빠.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적은 누구다? 제가 목사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깨문 위험하고 대깨윤 위험하고 대깨 전광훈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깨 누구냐 조원진이도 위험합니다. 대깨문, 대깨윤, 대깨 전광훈, 대깨 조원진 다 위험한 겁니다. 조원진 그 당도 내가 당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지금 아마 우리 공화당에서 먼저 여러 가지 지금 내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자는 조원진이에요. 책임져야죠. 저 당이 왜 이렇게 되느냐? 대개 조원진 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갔습니다. 네. 그냥. 자, 항상 애국가 마지막 소절을 여러분께 애국가의 한 구절을 마지막 멘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